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묻지마 범죄부터 각종 테러 위협까지 우리는 다양한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테러로부터 안전한지 한국 테러 학회장 이만종 호원대 교수와 함께 일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폭력과 위협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진 스님, 김진 목사 두 분에게 물어봅니다. 오늘도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크린 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을 드립니다. 살만한 세상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따뜻한 차 한잔과 함께 만나는 이 사람, 서두원의 티타임입니다. 세계는 또다시 테러와의 전쟁 중입니다. 대한민국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만종 호원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한국 테러 학회장을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테러 학회 어떤 일을 하나요? 여담입니다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십니다. 테러를 하자는 학회냐 아니면 테러를 하지 말자는 학회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테러리즘을 연구하는 이제 학술단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06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러리즘을 단일 주제로 세미나도 이제 국내외적인 그런 세미나도 개최하고 학제 간의 그 연구도 진행하고 그런 학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각국에서 이제 테러 관련 사건들 국내에 늘고 있는데 테러가 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GTD라고 있어요. 국제 테러 통계 센터죠. 베이스 센터인데 국정원의 그런 그 자료에 의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국제 테러 건수는 상당히 많이 이제 줄어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코로나 상황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활동이 많이 이제 중지가 됐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글로벌 테러 정세를 보면은 상당히 세력들이 알카에다라든가 IS라든가 이런 단체들의 세력 확장이 지금 눈에 띄게 지금 활발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서 걱정되는 것은 극우적인 단체들. 네. 종족 간 그리고 반서방의 테러, 이슬람권에 기반을 둔 그 극단주의 테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국내에서도 역시 이제 그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사항들이 최근에 이제 각종 테러에 대한 그런 염려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이제 금년에는 테러를 우려하는 그런 그 신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불안감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그런 그 사회의 그런 그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몇 가지로 이제 테러가 증가하는 이유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이념적인 문제 이런 것들, 종교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하마스라는 단체가 IS라든지 알카에다 같은 그런 테러리즘 단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테러 단체를 이제 구분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유엔에서 지정한 테러 단체가 있고 그리고 이 진영 간에 진영이 서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지정하는 그런 그 테러 단체. 그리고 테러 지원국이라고 해서 미국 국무부가 이제 지정하는 그런 그 단체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IS라든가 알카에다라든가 이런 것은 유엔에서 지정한 테러 단체죠. 그래서 유엔에서 지정한 테러 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한 64개 정도. 그리고 테러 지원국은 북한 그리고 이제 시리아, 쿠바, 이란
이런 종류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한 20년 동안 북한 같은 경우에는 테러 지원 단체에서 해제되다가 다시 이제 2017년부터 다시 이렇게 이제 테러 단체로 이렇게 테러 지원 단체로 이렇게 재지정이 됐었죠. 그러니까 하마스는 이제 미국을 비롯한 이제 서방에서 테러 단체로 지정을 하고 있지만 그 팔레스타인 안에서 이제 정치권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마스가. 그래서 정당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테러 단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논란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일단 이스라엘 공격했으니까요. 처음에. 그럼 한국은 테러로부터 안전지대냐 이런 질문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 테러로부터 이제 안전지대다 또 뭐 청정지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정치인들이 그런 그 끔찍한 상황을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그런 그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실제 테러의 상황은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가능성은 많지만 테러의 상황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테러의 위험이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미래 테러 위험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미래 위험의 그런 그 전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비하고 대응하는 게 이제 필요한 사항이죠. 한국이 테러의 대상이 된 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적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국내적으로 어떤 테러 행위가 있었던 적은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테러의 역사를 보면은 1980년대에 보면은 상당히 그 테러가 많이 발생했어요.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이라든가 또는 121 그 청와대 기습 사건들 뭐 이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98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86 아세안 그 아시아 그 대회가 있어요. 올림픽 대회가 86년에 아시안 게임, 아시안 게임 한국에서 그리고 했죠. 88년도에 이제 올림픽이 또 한국에서 올림픽. 개최됐었고 그런데 86년도에 대표적인 이제 김포공항 이제 쓰레기통 그 폭파 사건 뭐 이런 것이 있었고 그 당시에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사망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87년도에 올림픽을 앞두고 또 이제 그 대한항공 858기 이제 폭파 사건이 또 이제 발생했었죠. 그리고 이제 200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는 분당 샘물교회 선교단에 대한 그런 그 납치 사건 뭐 이런 것이 대표적인 그런 사건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건 너무 옛날 얘기 아니냐. 그래서 뭐 걱정을 덜 하실 수도 있겠는데 86년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발생했던 그 김포공항 테러 사건. 요거는 지금도 좀 조심해서 들여다봐야 된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37년이 지난 사건이에요. 좀 아득한 그런 그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기억에서 이제 뇌리에서 이제 많이 이제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건이 1986년 아시안 게임을 일주일 앞두고 이렇게 이제 발생된 사건이거든요. 근데 23년 만에 이 사건의 그런 진상이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범인이 이제 팔레스타인 출신입니다. 요즘 뭐 하마스도 팔레스타인은 이제 무장 단체인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아부 니달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부 니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별명이 이제 사막의 독사다. 피엘로 기억하시죠? 피에로. 아라파트. 네. 네. 이 사람들이 이제 하부 조직이었죠. 하부 조직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별도로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테러 단체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의 그런 그 과격 테러 단체 중에 하나의 그런 그 뿌리가 된 단체가 이 단체입니다. 그래서 아부니달이 직접 이렇게 이제 테러를 했던 게 아니고 아부니달의 수하 조직을 동원해 가지고 김포공항에 이제 파견한 거죠. 그래서 북한하고 이제 연계가 돼 있어요. 북한하고 연계가 돼 있는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북한의 그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 지원 여부가 이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마 그 당시부터 북한과 팔레스타인의 그런 그 무장 정파 간의 무장 단체하고는 긴밀하게 이런 이제 협조가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도 이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이게 네. 이제 2009년도에 이러한 그 자료들을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아부니달이 북한의 청부를 받고 그 하수인을 우리 대한민국에 파견해가지고 테러를 자행한 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단의 이제 근거 자료가 뭐냐면은 그 동독의 첩보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슈타지인데요. 네. KGB 같은 그런 그 정보기관이죠. 그래서 슈타지의 그 비밀 문서에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이게 나오게 됩니다. 80년대 사건이니까 그때는 동독서도 갈라져 있을 때고 그때 동독의 비밀 경찰 서류들에서 그게 나왔군요. 네네. 그러니까 사건 나고 바로는 몰랐지만 20수년이 지난 다음에 그 진상이 밝혀졌는데 팔레스타인의 과격 단체 거기서 북한하고 연계가 돼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군요. 그렇죠. 이제 국제 테러 단체의 그런 그 우리 한국에 대한 테러의 사례는 그렇게 이제 상당히 이제 드문데요. 외국 테러 조직에 포섭한 대표적인 테러가 김포공항 테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처해 있는 그 상황들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제 위상이 이제 높아지고 그리고 극단주의 테러들, 그 이슬람 테러 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은 반서방, 네. 반기독교 성향이거든요. 네. 또 특히 우리는 이제 미국과의 가까운 우방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외곽 때리기 전법은 얼마든지 가능한 가상적인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만하다. 미국 강한 힘이 센 미국을 때리는 것보다는 가까운 우방을 때림으로 해서 심리적인 그런 그 압박감을 이제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을 직접 때리는 것도 하지만 미국의 우방들을 치고 그래서 전 세계 어떤 나라들도 너희들 이스라엘을 지원하거나 미국하고 동조하면 우리들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 이런 겁을 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000년대 초 2005년인가요? 한국의 청소년이 테러리스트 되겠다면서 IS에 그 가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김군 사건이죠. 2015년이나 이제 발생된 사건인데 2015년. 지금 벌써 8년 정도 지났네요. 네. 이게 지금 미제 사건으로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요. 그 당시에 그 튀르키예죠. 당시 터키 튀르키예를 여행하던 한국 청소년이죠. 김모군이 17살이었습니다. 네. 17살 먹은 이제 청소년인데 튀르키예하고 이제 시리아의 접경 지역에서 IS의 전사가 되겠다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제 국경을 넘어간 그런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김군 행방은 어떻게 됐죠? 지금 이제 생사불명입니다. 생사불명. 2019년도에 IS가 이제 패퇴하고 이제 쇠락의 길로 이렇게 가면서 각국에서 외국인 테러 전투군이라고 있어요. FTA라고 그러는데 FTF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송환하고 귀국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 김군의 행방이 아직까지도 묘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봐가지고는 생존에 있지 않고 사망한 걸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죠. 지금 살아있으면 한 26살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또 다른 김군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소외받고 차별받는 이런 청소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가가고 또 관심을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만일 국내에서 테러가 일어난다면은 양상이 어떤 식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테러의 방법은 계속 진화가 되고 있어요. 진화가 되고 있는데 자생 테러 위협이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또 트렌드가 있습니다. 트렌드는 이제 사이버 테러라든가 드론을 활용한다든가 그리고 뭐 생물학이라든가 화학 무기를 뭐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도 가장 이제 우려되는 그런 그 테러의 양상이 되겠습니다. 네, 외국 테러리스트가 들어오는 것만 겁낼 게 아니라 사실은 자생 테러 위협이 더 신경 써야 된다. 그러면은 이 자생 테러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사회 안정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외, 좌절, 그리고 이제 희망이 없는 그런 그 미래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또 이제 반외국인 정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유럽에 이제 자생 테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제 마드리드 열차 테러라든가 또는 영국의 지하철 테러라든가 보스턴 마라톤 테러라든가 이런 테러들이 전부 그 사회에서 낳고
자란 이민 2세, 3세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반외국인 정서에 대한 이런 차별들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유럽의 자생 테러 상황도 우리의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아, 맞습니다. 제가 기억해 보니까 그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유하고 평화로운 나라인데 거기서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니까 걔네들을 겨냥해서 극우 테러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 죽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국에도 이제 외국인들이 상당히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일을 하는데 걔네들 때문에 일자리 뺏긴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반외국인 생각을 가진 테러가 일어날 수 있겠다. 그건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다문화 정책을 이제 정부에서도 활발하게 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들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는 아웃사이더거든요. 그래서 아웃사이더가 있는 사회는 이렇게 테러로서 이렇게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은 분출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과거 테러범과 요즘의 테러범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 그 테러의 그 방법에서 이제 차이점 또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통신 기술이 상당히 많이 이제 진보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인터넷이라든가 뭐 소셜 미디어라든가 현대 통신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테러를 자행한다는 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죠. 최근에 발생하는 테러범들 또 테러의 양상 방법들이 전부 이렇게 이제 현지에 가서 테러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테러 교육. 네, 그렇죠. 다운로더블 테러리스트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특징 하나가 뭐냐면은 현지 리더십 그리고 이제 분산화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테러 조직들이 과거에는 중앙 집권화된 그런 그 조직에 의해서 명령을 받고 이렇게 이제 행동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분산화된 구조를 가지고 현지에서 점조직화돼 가지고 이렇게 테러를 자행하는 게 하나의 특징이다. 또 하나 이제 특이할 만한 것은 혼자서 행동한다는 거. 그래서 론울프형 테러. 외로운 늑대형 테러 네. 뭐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혼자 행동을 하고 혼자 이렇게 테러를 자행하는 게 하나의 그런 그 양상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잡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말이죠. 최근에 정치인을 겨냥한 테러 이것도 많이 늘고 있다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아베 총리 일본의 아베 총리도 저격을 당했었고 이런 정치인 대상 테러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테러리즘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편견이라든가 또는 이제 갈등 이런 거 이제 심화되면서 이렇게 이제 테러의 그 행동으로 나오는데 정치인을 대상으로 요인 테러라고 그러죠.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들 이제 몇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대상으로 하는 그 상대는 반드시 의미 있는 사람들, 랜드마크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비중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선택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테러리스트 겨냥하는 것은 하나는 이제 주목이고요, 하나는 이제 공포거든요. 그래서 좀 임팩트 있는 그런 그 대상을 선택한다는 것, 또 치명적인 공격을 시도한다는 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이제 상대방이 회복이 되면은 자기들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극단적인 공격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네. 옛말에 도둑한 사람을 10명이 막을 수 없다는 말도 있지만 테러 미리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사실 오늘날 이제 국가 방위 그런 그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이제 적이 우리 국경 내로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이제 침입해 오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제 한정해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테러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그 대응하기가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이제 어려운 그런 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예측 불가능성.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예고 없이 이렇게 테러가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국경을 넘는 특성이 있습니다. 국제 테러 단체 같은 경우는 많은 조직이 이제 국경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테러를 자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제 간의 그런 그 교류와 협력들,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네. 지금 뭐 이슬람이라든가 이렇게 테러 단체에 속한 테러리스트들
뭐 이런 거 걱정이 우선 되는데 그런 거 말고 말이죠. 아까 이제 1인 테러리스트에 대한 걱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정치적 소신 이런 거 없이도 이제 남한테 폭행을 가하거나 이른바 이제 묻지마 테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까지 테러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제 분당 서현역의 사건 같은 거 말이죠.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테러가 뭐냐면 테러의 이제 정의 문제, 테러의 네. 개념 문제 이렇게 이제 많이 논의가 되는데요.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는 테러의 범위가 테러의 정의 범위가 상당히 지금 넓어지고 확장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최근에 그 테러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테러가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테러, 전쟁, 범죄 전부 이제 폭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범죄보다는 조금 큰 폭력 그리고 전쟁보다는 조금 작은 그런 그 폭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테러가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테러 양상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제 바꿔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소프트 타켓 테러, 하드 타켓 테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프트 타켓을 대상으로 한 테러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무차별적인 묻지마 테러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손쉬운 도구를 사용한다든가 또는 수단을 가지고 이제 테러를 자행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승용차라든가 또는 트럭을 이용한 분당 서현역의 테러처럼 이런 그 차량 돌진 테러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성을 상당히 지금 높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방금 이제 소프트 타겟, 하드 타겟 얘기해 주셨는데 하드 타겟은 이제 정치 지도자라든가 유명 인사라든가 이런 걸 노리는 거고 소프트 타겟은 이제 일반 시민 노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드 타겟은 조금 테러를 자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테러. 요인이라든가 또는 국가 중요 시설이라든가 반면에 이제 소프트 타겟은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이라든가 또는 경기장이라든가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소에서 그건 쉽게 테러를 자행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소프트 타겟 테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IS가 뭐 프랑스에서 뭐 다중을 상대로 큰 사건 일으키고 이런 것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국에도 그런 이제 광장이라든가 사람들 많이 모이는 지하철 이런 데 이제 테러를 하려면 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 어떤 물리적인 뭐 방어막 이런 거를 미리 준비할 수도 있나요? 테러 예방을 위한 시설 설계 이런 것들이 이제 각 나라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상황이거든요. 2016년에 아마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베를린에서 크리스마스 마켓 차량 돌진 테러가 발생했었어요. 네, 예.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유럽 각국에서는 지금 테러 시설, 테러 예방 설계를 지금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억 유로를 들여가지고 파리, 영국 이런 데도 마찬가지인데 독일, 미국 이 주요 도시에 전부 이렇게 차량 차단용 볼라드를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넓은 광장 네. 사람 많이 모일 수 있는 데는 그렇습니다. 차량이 돌진하지 못하게 네. 막아놓는 장치. 사람들이 그 운집한 그런 그 장소에 이렇게 설치하는데 최근에 그 라스베가스에서도 500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1만 5천 파운드 정도의 그런 그 무게의 차량이 돌진해도 막을 수 있는 저지할 수 있는 그런 그 볼라드 장애물을 이렇게 설치를 했었어요. 실제 제가 지난번에 그 서현역 네.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또 다른 그 위험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광화문을 한번 가봤습니다. 광화문 광장 줄자를 가지고 이제 한번 측정을 한번 해봤는데 네. 차량이 다니는 도로하고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 그 보도하고 경계턱이 있습니다. 네. 경계턱의 높이를 재보니까 불과 17cm예요. 17cm. 네. 그래서 바퀴가 큰 차량은 얼마든지 이렇게 이제 넘어 올라갈 수 있다. 넘어 올라갈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형 화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차량을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인데 이 화분 간의 거리가 3m에서
5m 정도가 됐었어요. 차량이 그러면 그 이제 사이로 들어갈 수 있네요. 그렇죠. 폭이 그것보다 이제 적은 차량들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고 저쪽에 이제 횡단보도를 이용해 가지고는 이런 턱조차도 이제 전부 하나도 이제 없었습니다.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의 그런 그 사례들을 참조해 가지고 우리도 테러 예방 설계 이런 것을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네. 그러면 한국의 대테러 시스템은 잘 되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준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뭐 예산의 문제라든가 또는 뭐 경각심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도 조금 고쳐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볼라드 같은 것도 이제 뭐 설치를 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국민들이 조금 저 경각심을 가지고 테러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법이나 제도적인 장치는 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테러에 대비해서? 이 테러 방지법이라고 있어요. 네. 테러 방지법이 2016년도에 이제 만들어졌고 그리고 대테러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실 산하에 대테러 센터가 있습니다만 네. 사실 이제 테러 방지법이 만들어질 때 또 조직이 구성될 때 상당히 조금 이제 바쁘게 이렇게 이제 급작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진 상태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보완되고 수정이 돼야 되는 그런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이버 테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디도스 공격 이런 걸로 나라 전체가 한번 시끄러웠던 적도 있고요. 지금 온라인 상에서도 얼마든지 테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난해 그 미국 하버드대 벨퍼 센터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발표한 국가 사이버 역량 지표 여기를 보니까 북한이 암호화 해킹 능력이 세계 1위예요. 이제 북한의 전체 해커 규모가 무려 6천 명입니다. 네. 우리하고는 상당히 이제 비교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러에 대한 물리적인 테러 이런 것도 이제 방지가 중요하지만 사이버 측면에서의 테러 이런 것도 이제 적극적으로 방지를 해야 되는데 사이버 테러 안보 기본법이라고 해가지고 지난해 11월에 이제 이게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근데 이 국가 사이버 안보 기본법이 아직까지도 지금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제정이 아직 안 됐군요. 네. 사이버 안보법의 그런 그 존재 이게 물론 뭐 사이버 공격을 전부 이렇게 방지하는 실제적인 효율과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은 이제 입법의 타당성 문제 이런 것은 이제 논의될 사안입니다만은 이번 사이버 안보법 제정 문제는 정치적인 논쟁 또 해법 이런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국가 안보 수호라는 그런 그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조금 고려가 돼야 된다. 사실은 이제 법제 구축이 상당히 조금 허술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인권을 걱정해서 이 법에 조금 반대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각을 달리해서 봐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군요. 네. 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28분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11시 28분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광암터널에서 강일 나들목까지 쭉 막히는 가운데 강일 나들목 앞두고 5차로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물차는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승용차가 한 대 서 있으니까 미리 5차로는 피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또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도 군포 나들목 진출로 광장부 쪽에 사고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죽전에서 수원 그리고 동탄 분기점 일대로 속도 떨어지고요. 옥산 나들목부터 청주 분기점까지도 9km가량 많이 막히는데 역시나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 분기점 부근 5차로에 화물차 관련 사고가 50분 전에 발생했었고 여전히 5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처리는 끝났지만 수원 앞두고 막히는 이유도 사고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고속도로에 사고 소식이 많아서 운전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끝으로 서울도심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 쪽으로는 진입을 하자마자 2차로 쪽에 고장차도 있습니다. 조심히 지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사이버 테러 걱정해 주시는 얘기 해 주셨는데 북한의 테러
테러가 사이버 테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건 우리가 이미 걱정을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 문제 같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테러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노력 어떤 게 필요할까요?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내장형 안보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해야 된다.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이제 테러라든가 범죄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국가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이제 방지하고 예방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물론 뭐 중요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범죄나 테러가 우리 일상 속에서 이렇게 이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 모두가 총력적 측면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는데 모두가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이런 것을 이제 대비를 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외부의 도둑 또 내부로 내부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도둑. 그래서 분열되지 말고 내부의 도둑이라든가 외부의 도둑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집안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회적 통합입니다. 사회적 통합이라는 것은 평화와 안보의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잘못된 그런 불평, 불만이라든가 또는 분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테러로 이제 분출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적 영역에서도 역시 너무 이제 우리 그 균열들이 공고해졌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양보해야 되고 또 통합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국가 이익은 국민의 안전이다. 이것은 서로 다른 가치를 존중하는 공존과 공용으로 달성돼야 된다.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런 그 전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한국에서 큰 사건 나기 전에 교수님 말씀대로 미리미리 그런 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테러로부터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이만종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만나는 이 사람, 서두원의 티타임입니다. 일부에서는 테러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전에서 테러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폭력을 사용하여 상대를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위협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성직자분들 모시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진 스님, 김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교마다 테러에 대한 입장이 같은가요? 아니면 조금 약간 다른가요? 그것도 궁금한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도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근데 이게 다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생각이 다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종교가 폭력에 대해서 관대하거나 허용치가 될 수가 없고 또 그 폭력이라는 형태가 뭐 전쟁이든 뭐 어떤 형태로 나오든 생명을 위협하는 형태로 나오는 것을 종교가 허용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아마 그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코란을 비교를 하는데 그것도 내용적으로 접근해 보면은 우리가 흔히 표면적으로 그냥 듣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불교에서는 어떠한 폭력도 그거는 용납을 하거나 또 어느 경제 부처님 말씀 안에서도 뭐 작거나 크거나를 막론하고 허용된 것은 없습니다. 네.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 그리고 물론 함무라비 법전에도 네. 있는 법전인데 원래 사실 이 원래의 뜻은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그 복수를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어원이 아니고요. 사실은
눈을 다치게 하면 눈만 다치게 하라. 그 사람 죽이지 말고. 그렇죠. 또 이를 다치게 하면 이만 다치게 하라. 더 이상의 폭력하지 말고. 처벌을 최소화라는 뜻이죠. 그러는 거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생명을 좀 더 그나마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고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종교적으로 따지면은 이만 한도 합리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구약만 믿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갖다 대라. 네.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럼, 사실은 네. 이 법이 기독교에 또 어떤 종교든지 폭력은 합리화될 수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종교 자체나 종교의 조직이나 이런 게 이제 테러나 폭력의 대상이 됐을 경우는 어떤가 이렇게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절이나 교회에 방어하는 사건 이런 것도 많이 있었고요. 뭐 술 먹게 해서 기분 나빴다 뭐 이러고 사찰에 불을 질렀거나 아니면 기독교인인데 신의 계시라고 그러면서 불교 절 사찰에다가 사찰을 잿더미로 만들거나 이런 사건도 있었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사실은 어불성설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 그렇게 행위를 했던 사람들 보면 거의 사이비에 빠져 있거나 정신병력이 있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뭐 자기 신앙을 이렇게 합리화하는 그런 경우를 봤는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차원이기보다도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거를 자신의 폭력을 합리화하는 하나의 어떤 요인이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사회적인 병리,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예. 그런데 그 절이 방화를 당해서 전소가 됐다. 뭐 이런 끔찍한 테러를 당했다. 그러면 승려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응하실지? 이거는 뭐 이거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즉 사회의 범죄의 문제잖아요. 네. 사회의 범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건 사고로 대응한다. 그렇죠. 이거는 왜냐하면 그 대상을 이미 목사님께서 정말 말씀 잘하셨지만 정상의 분류,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함께 공존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는 없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에 국한되어 있는 특별한 무슨 방법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충분히 그러한 방화라든지 범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방어책을 하는 것. 뭐 그래서 실제로 사찰 같은 경우는 목재 건물이니까 또 그러한 비정상적인 분에 의한 범죄가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국가에서 CCTV 같은 아예 이제 방화 불꽃 아크 같은 게 불꽃이 보이면은 뭐 경보가 울린다거나 바로 소방서 와 연결된다거나 이런 식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속에 저희들도 같이 있는 것이죠. 네. 그 요새는 그런 사건이 많이 없잖아요.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뭐 거의 사라졌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 제 드는 생각 그래도 불교한테 참 감사해요. 보복을 하지 않아 주셔서. 그러니까 정신병자라고 해서 사실은 합리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또 그중 불교 안에서 그런 것이 기분 나빠서 용서하지 못해서 또 그쪽에 또 경도돼 있는 어떤 불자라 얘기할 수 없지만 이런 대응을 했다면 사실은 훨씬 심각해졌겠죠 문제가. 다행히도 많이 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평소에 폭력이나 어떤 위협으로 고통받거나 걱정하고 계신 분 계시면 의견 듣겠습니다. 두 분 선정해서 오늘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목사님 그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너무 깊어졌다. 이 기독교 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소식을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 기독교에 대한 혐오와 적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뭐 이 부분은 사실 기독교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동안 기독교가 너무 그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다른 종교나 또 다른 문화나 다른 사회 문화 어떤 집단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한 사회 안에서의 어떤 사회적 역할 이런 것보다는
자기 종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아주 그 고집스럽고 또는 편협한? 이기적인 네. 편협한 그런 종교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점점점 많은 사람들한테 나쁜 감정 또는 그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가져다 주니까 그런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실은.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아까 일부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이 분당 서현역 사건 아시잖아요. 차가 돌진해서. 네. 근데 그 두 사람이 숨졌는데 그 사람들을 특정해서 타겟으로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런 묻지마 사건. 이런 게 자꾸 나온다면은 이런 거는 종교계에 계신 분들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압력솥이 이제 압이 꽉 차면은 네. 이게 조그만 틈 쪽으로 이게 그 압력이 이렇게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만큼 압력이 이제 가득 차여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이게 가득 차여 있으면 그냥 약한 대로 그냥 나오는 거이기 때문에 그럼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봤을 때 이미 우리 사회가 누군가 힘들고 약하고 조금은 능력이 부족할 수 있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는 사람 어떤 뭐 대상 사람 함께 살아갈 대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넌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당연히 도태돼야 돼. 그리고 너는 조금 게을렀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라고 사회적으로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던져버리고 눌러버리고 모른 척을 하다 보면은 마치 쓰레기를 내 집에는 안 버리고 남의 집에 계속 버리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은 결국 내 집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네. 우리 사회가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 약자, 아픔 그리고 때로는 뭐 부족함이 있는 이러한 대상들에 대해서 또 그 나름대로의 함께 조화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하는 관심이라든지 포용력이 없어진 거죠. 그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불특정의 대상들이 자꾸 튀어나오게 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은 사회 전반에 대한 불만이기 때문에 모두가 적인 거예요. 네. 나 말고는 다 적이고 또 그리고 스스로도 그 적을 위해하고 나도 그냥 죽어버릴래 네. 라고 해버리는 경우의 마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저는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러한 사회적 압력들 우리 불신 그리고 조금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어느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고 또 소외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가 더 빨리 늘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안전망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이 불신 뭐 이런 것들이 압력솥에 꽉 차 있는 것처럼 지금 돼 있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화를 다스리는 그런 어떤 훈련이나 어떤 방식이 좀 미숙하지 않나. 뭐 화가 안 날 수는 없을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데 그 화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너무 감정적이고 이게 순간적인 어떤 이성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화를 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과격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화 또는 폭력도 하나의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요만큼의 어떤 폭력적인 그러니까 작은 폭력을 행하다가 그것이 조금 자기 화를 푸는 방식으로 자기를 좀 해소했다 생각하면 조금 더 큰 폭력으로 나아가는 거죠. 뭐 꼭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어도 사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마음적으로 그 보이지 않는 폭력들을 생각을 통해서라든가 언어를 통해서라든가 많이 하는 습관들이 지금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이제 더 큰 폭력으로 진화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애초에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성적이고 감정적보다는 이성적인 측면으로 그 화를 해소해가는 훈련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네. 네,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회가 우리나라가 자꾸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보는 거를 언론이나 사회 전체가 조금 유도하는 게 아닌가. 내가 지금 못 사는 거, 내가 원하는 위치에 못 가 있는 거
나보다 잘 성공한 사람들 탓이다. 그러니까 자꾸 남 탓으로 돌리고 그리고 사회가 잘 사는 사람들은 뭐 나쁜 방법을 썼겠지.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 책임이야. 내가 잘못된 거. 그러니까 남한테 이게 핑계를 돌리기 굉장히 쉬운 어떤 그런 분위기에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분제 사회 옛날에는 태어났는데 저기는 귀족이고 양반이고 나는 노비다. 사실 신분제 사회에서는 아예 그게 정해져 버리니까 네. 분노가 나도 분노에 같은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아예 신분에 다 달랐거든요. 네. 그냥 그 사회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신분을 갈라놓고 그 세월을 그런 상황을 가다 보면은 밀란도 나고 내부적으로 그게 앞에 차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 신분제 사회가 결국 지금 21세기 없어진 이유가 결국 그것이 이 사회를 절대 공평하게 편하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바뀌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도 말씀 정말 잘하셨는데 우리 스스로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가 어느 정도 같이 열심히 했고 또 누군가는 조금은 더 나보다 더 열심히 하고 좋은 능력을 통해서 나보다 조금 더 멀려 있는 것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으면 서로가 그냥 이해되고 인정되면 되는데, 부의 대물림. 그냥 아버님이 잘 사셨어요. 근데 그냥 그 부를 당연히 자식이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이미 시작점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다시 또 그 사회에 환원하고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가 잘 좀 이루어지면은 서로의 인정이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서로가 인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의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같이 살아가야 대상으로 자꾸 안 보고, 아니 당신하고 나하고는 같이 안 보고 조금 멀리 떨어져 살아야 돼라고 하는 마음들이 극단을 향하게 하는 또 마음에 저 밭에 깔려 있는 거 아닌가 네. 하는 걱정이 들죠. 제 말씀은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내가 3억을 뭐 상속하게 됐다. 그럼 뭐 열심히 상속하고 세금도 적게 내려고 노력하고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옆에서 누가 300억을 상속했다. 저 도둑놈. 저 도둑놈 지금 노력 안 하고 다 얻었다. 이렇게 너무 단선적으로 보면 좀 곤란하다 이 말이죠. 예, 그렇죠. 이게 저는 좀 더 성숙한 사회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잘 풀어낼 수 있는가를 좋은 공동체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회가 저는 성숙한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성숙함이 개인의 선택이나 개인에만 던져주다 보면은 말씀한 대로 누군가는 굉장히 선한 사회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누군가는 선한 사회적 영향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이 풀어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빨리 자꾸 보여줘야지 아닌 것만 자꾸 노출되니까 더 그러지 않나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네. 묻지마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가해자 말씀해 주셨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하거든요. 그렇죠. 너무 내가 억울하죠.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일을 당하나? 네. 내 아들이 왜 이런 일을 당했나? 우리 언니가 왜 이렇게 당했나? 그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뭐 2차 가해일 수도 있고 2차 그 가족들한테 갖고 있는 그런 괴로움인데요. 이유 없는 고통을 당했을 때. 근데 사실 그거는 뭐 종교가 뭐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그런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 그래서 본인이 책임이라고 예를 들면 그렇게 또 너가 왜 그 자리에 가 있었어, 또는 뭐 왜 그곳에 있어서 네가 피해를 보게 된 거지, 이렇게 해서 자기의 책임으로나 그 사람 당사자 책임을 돌리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어떤 정답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문제는 지금 당한 그 피해, 그거를 어떻게 빨리 회복하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냐라는 쪽에 생각을 맞추고 또 자기의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심리적으로 테러까지 당했는데
책임까지 오면 이건 자기를 더 죽이는 것이거든요. 또는 그 가족을.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서 지금 상황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길에 또 생각을 집중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 생각합니다. 본인이나 그 피해 네. 그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마음 다스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사회법적으로 다스리는 어떤 사회법으로 할 것은 그렇게 하고 또 심리적으로 할 것은 빨리 그런 그 심리적인 치유를 통해서 받아야 되죠. 않으면 굉장한 자기 그 피해 의식과 트라우마 속에 살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교통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50분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교통 정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 대부분의 구간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도로 곳곳으로 속도 떨어지는 곳들이 있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상습 정체 구간인 월계 1교에서 상계교 사이 답답한 상태입니다. 성수 분기점 쪽으로는 서울로 진입하는 수락 지하차도 일대로만 속도 떨어져 지나고 있고요. 이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 제속도 충분히 내며 지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체되는 구간 올림픽대로 하남 쪽 교통량 꾸준한데요. 한남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로만 정체되고 있고 반대 공항 쪽으로는 한남대교 일대 시속 30km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 구간들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 제속도 충분히 내며 지나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가는 길 복정에서 청담대교 남단 사이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반대 성남 쪽으로는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가는 길로만 정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시내도로 정보였습니다. 네, 스님께 여쭤볼게요. 이런 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가족 구성원이 너무 미울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 보고 싶다고 안 볼 수도 없고 손절할 수도 없고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가족이죠. 가족은 좋은 것만을 보는 사이면 가족이 안 되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 미울 수도 있고 그 어느 누구보다 가장 고마울 수 있고 또 그리고 가장 필요할 수 있는 존재야 가족이라는 거. 그러니까 가족의 정의를 저는 나한테 그냥 즐거움만 주고 돈만 주는 거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은 매우 아플 수도 있고 서로가 싫을 수도 있지만 가족은 그래도 끊을 수 없는 게 가족이다. 네. 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또 서로가 언제 그런 듯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따뜻하게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또 가족이라는 거. 네. 저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파도 끊을 수 없는 것을 가족이니까 이럴 때는 조금 아프기 때문에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진 목사님께 질문 들어와 있습니다. 보복 운전을 법으로 다스릴 만큼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저도 운전할 때 참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김진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저도 운전할 때 참기 어려울 때 가끔 있어요. 예. 진짜 그렇게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죠. 위험하게. 그런데 이 보복 운전만큼 정말 미련한 것은 전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피해를 당했잖아요. 네. 근데 보복을 하는 순간 그 피해 몇십 배의 피해를 자기 또 당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네. 물론 순간적으로 자기가 좀 기분이 해소될 수 있지만 보복운전이 보복운전을 더 큰 보복운전 낳게 되기 때문에 이 보복운전은 정말 단어 조사 떠올리면 안 되고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운전할 때 어떤 이렇게 화가 날 정도로 어떤 사람이 어떤 운전을 했을 때는 그냥 저는 그렇게 아이고 그냥 혼자서 그냥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안 그러면 네. 제가 더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보면 저도 이렇게 행동을 처할 수 있어서 그냥 아이고 참 그러네. 그냥 그렇게 제 자신을 그냥 수술입니다. 하여튼간 그래서 이 보복 운전뿐만이 아니라 작은 종류 여러 가지의 그 화들이 이렇게 쌓여요. 풀지 않으면. 네. 물론 처음 화를 내지 않으면 가장 좋지만 화가 나지 않으면 가장 좋지만 화가 났을 때는 그걸 갖다가 갖고 있는 순간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요. 여기서 화난 거 저쪽에서 풀려지거든요. 또 여기서 쌓인 것도 여기 쌓인 게 다 합쳐져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화났다고 생각났을 때 그거를 빨리 인지를 하고 그거를
풀어야 됩니다. 그 운전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또 층간 소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화가 나는 거하고 다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 스님 어떻게 짧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결국은 그 화를 내면은 그 화에 제일 많이 피해를 보고 더 큰 불길에 들어가는 것은 스스로라는 거. 결국은 나에게 불을 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방법을 가장 먼저 경계해야 되는 감정이라는 건 좀 이제 우리 스스로들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좀 너그러워야 되면 너그러질 필요가 있는데 너그러지면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지금 사라진 문화 중에 하나가 용서란 네. 그 단어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성진 스님, 김진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한 주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살만한 세상 여기까지입니다.